72세 박근식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자린고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휴, 박씨 아저씨, 맨날 돼지 부속만 사지 말고 좀 좋은 고기 좀 사가요. 됐어. 어차피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근식은 남들이 보기엔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음식 한 조각도 허투루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아껴서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나 무덤이 뭐야? 당연히 저승까지 가져가서 염라대왕한테 노잣돈으로 주려나 보지. 동네에서 고약한 구두쇠로 이름 날리던 근식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식 씨, 안에 있나? 나 이번에 장터에서 옷감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 봐요. 옷감을 또? 아니, 지난번에도 그 핑계로 돈 빌려갔잖아요. 그것도 안 갚았고. 에이, 여자 마음처럼 옷감도 날 따라 계절 따라 항상 바꿔줘야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일단 좀 빌려줘 봐요. 아이, 참, 알겠어요. 근식은 본래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고 돈도 턱턱 잘 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은 그런 근식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근식에게 손을 벌렸고 빌리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근식에게는 첫째 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술 한잔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 오늘도 기분 좋게 한잔 했지. 그럼 오늘도 아버지가 사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우리 지혜가 아주 똑똑하구나. 딸 지혜는 어린 나이에도 영특하고 얼굴은 마치 흰눈처럼 고왔습니다. 그녀는 근식의 인생의 등불이자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근식이라 해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걸 모를 리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혜야, 이걸 기억하거라. 사람은 모든 관계에 인정을 베풀어야 한단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면 될 일도 어그러지고 만단다. 알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꼭꼭 명심하면서 살게요. 어떤 말을 하던 방긋 웃는 지혜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근식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지혜에게 시련은 하루아침에 닥쳐왔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처음 며칠은 그저 잔기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오르는 열과 끓는 듯한 통증. 지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식은 동네 병원이란 병원은 모조리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독한 약 몇 알과 모호한 말뿐. 속 시원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라. 지혜야. 그러는 사이 지혜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 근식의 경제 상황 또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근식은 그간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나둘 찾아 나섰습니다. 이봐, 용팔이. 내가 얼마 전에 빌려준 돈 있지? 내 딸 아이 병원비가 급하니 빨리 갚아주게. 아, 그럼 갚아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사정이... 지은 엄마, 저번에 옷감 사고 싶다며 내가 준 돈 언제 줄 거예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금방 준다는 걸 깜빡했네.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줄래요? 다음 주는 뭐가 다음 주예요? 지금 내 딸 병원비가 없는데. 근식에게서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 정작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누구 하나 손 내미는 이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며 뒷걸음질치기 바빴죠.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 사이
지혜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마치 시든 꽃처럼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근식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절규했고 결국 지혜가 세상을 떠나고 말자 그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온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내 딸을 죽인 거야. 저 거지 같은 것들한테 돈을 빌려주지만 않았더라면, 자존심 버리고 술값 몇 번만 덜 냈더라면, 지혜야,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작게 되어버린 어린 딸 지혜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근식은 한동안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뜻밖에도 다시 찾아온 생명 둘째 아들 주호였습니다. 근식은 주호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번만큼은 절대 첫째처럼 허망하게 잃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주호. 야, 내가 너한테 딱 한마디만 하마. 아직 코울리게였던 주호의 얼굴을 마주보며 근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돈이다. 친구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아니다. 오직 돈뿐이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거라. 알겠니? 근식은 자기 앞에서 조그만 고개를 끄덕이는 주호를 보며 만족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정하게 흘렀고 주호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직장 동료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진이는 주호만큼이나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차이라면 그녀는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필요해요? 어차피 돈 때문에 이어지고 돈 때문에 끊어지는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주호 또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되새기며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아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덕분에 이렇게 아파트도 샀고요. 근식은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처음에는 적지 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허망하게 잃어야 했던 첫째 딸, 지혜를 가슴에 묻으며 다짐했던 삶의 방식이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식의 착각이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왜 이리 답답하지? 근식이 자신의 몸에서 이상 징후를 느낀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려던 참에 가슴이 뻐근하게 조이더니 잠시 후 눈을 떴을 땐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죠.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절을 한 건가?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근식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근식 혼자뿐이었습니다. 집사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선 돈 쓰기가 아깝다니 원. 자린고비라는 명성과는 달리 근식은 아내가 아플 때 그녀를 대학병원까지 보내어 치료받게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만금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만 곁에 있어 달라는 것이 근식의 진심이었죠. 자린고비이기 이전에 본성은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근식 자신의 차례가 온 듯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근식은 아들 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겠다는 이야기였죠.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아들 집에 사흘 정도만 머물겠다는 소박한 부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요? 알겠어요. 그럼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해드릴게요. 주호는 그런 근식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구두쇠라지만 근식은 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기꺼이 도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근식이 주호의 집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하네. 주호의 집은 강남 한복판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묘하게 냉기가 감돌았고 근식은 처음부터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호는 심드렁한 얼굴로 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셨어요? 짐은 저기 작은 방에 두세요. 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역시 마찬가지로 냉기가 가득한 차디찬 공간이었습니다. 근식은 주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이 좀 차네. 보일러는 안 돌린 거니? 아, 저희는 잘 안 돌려요. 정보일러 돌리고 싶으시면 주호는 탁탁 벽에 붙은 스위치를 두드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작동시키면 돼요. 알겠다. 근식은 얼른 보일러를 켜보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스위치 아래엔 하얀 종이에 무언가 조악하게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일러 가동 시 하루 2만 원. 주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그거요. 말 그대로예요. 손님들이 어쩌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제가 합당한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다고? 네, 저희 집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비싼 곳이잖아요. 이런 집에서 손님으로서 자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그래서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식은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눈을 껌뻑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자린고비였지만 주호의 수준은 그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돈을 받을 거니? 글쎄요, 아버지는 주호가 잠시 망설이는 그 순간 며느리 소희가 불쑥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아버님도 돈을 지불해 주셨으면 해요. 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싸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주호 씨가 유약한 구석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자기 초등학교 동창들한테는 돈을 못 받겠다고 해서 얼마나 귀찮았는데요. 이번에 아버님한테까지 돈을 받으면 주호 씨도 한결 인생을 똑 부러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생을 똑 부러지게 산다. 그건 근식이 생각하는 바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던 찰나 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다른 무엇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 말에 근식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이의 말에는 단 하나의 틀림도 없었으니까요. 근식이 주호에게 인간관계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쳤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진이라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식이 생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알겠다. 나는 보일러를 사용하마.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근식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말 씨름하기도 싫었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진이의 부름에 주방으로 향한 근식. 그의 눈앞에 놓인 건 콩밥에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뿐이었습니다. 그 초라한 밥상을 본 근식은 어이가 없어 입을 떼었습니다. 아니, 이게 설마 다 차린 거니? 이건 어디 보리고개 시절에나 먹을 밥상인데. 근식의 말에도 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은 또 배달 음식 싫어하시나요? 근식이 무어라 더 말하기도 전에 진이는 주방을 떠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무심하게 등을 돌리고 말았죠. 근식은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나마 밥도 쉬었네. 근식은 속으로 어이가 없어 씁쓸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주호를 자린고비로 키우기는 했지만 인간 말종으로 키우진 않았는데 그는 분명 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혜를 잃은 후 모든 사랑을 주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이토록 차가운 현실이라니 근식은 도무지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 냉철하기만 한 며느리 진이는
더더욱이요. 국물 한 방울 없는 식사를 마치고 근식은 안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웅성대던 소리가 멎더니 주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라 내일 병원 말이다. 아침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서. 진이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기름값은 안 받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기름값을 안 받는 걸 마치 큰 선심 쓰듯 말하는 아들을 보며 근식은 한숨 섞인 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화장실은 어디니? 저기 작은 방 뒤쪽에 있어요. 근식은 아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전등을 켜고 안에 들어가자 곧장 눈에 들어온 건 변기 뚜껑 위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물 한 번 내릴 때마다 1,000원. 기계가 자동 카운트함. 그 문구를 본 순간 근식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것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사는 거지? 근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이코 수준인데. 슬슬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른 채 근식은 변기를 사용하고 샤워까지 마쳤습니다. 샤워를 끝낸 후 수건을 찾았지만 욕실 안 어디에도 수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식은 욕실 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레 외쳤습니다. 주호야, 미안한데 수건 좀 다오. 집안 어딘가에서 구시렁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주호가 수건을 들고 욕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맙다. 근식이 얼른 수건을 받아 쓰려는 순간 주호는 수건을 쉽게 내주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00원이에요. 뭐라고? 수건 하나 쓰시는데 1,000원이라고요. 굳이 세실 필요는 없어요. 손님용 수건은 따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그 말을 남긴 주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훌쩍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식은 어이가 없어 들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제는 수건 하나에도 돈을 받겠다는 그 행동. 그건 자린고비였던 근식조차도 어느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차갑고도 낯선 짓이었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린 근식은 물기를 대충 닦고 얼른 옷을 입은 뒤 다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호가 약간 짜증이 묻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왜 그러세요? 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근식의 인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러긴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냐? 아니, 주호야, 너 생각을 좀 해봐라.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네 아버지다. 아무리 내가 너한테 돈을 아끼라고 했더라도 이건 아니지. 적어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아버지한테 배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주호는 여전히 심드렁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순간이고 결국 남는 건 돈. 그러니 어차피 그렇다면 돈이나 제대로 챙기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내가 한 말 아니냐? 그랬나요? 뭐 아무튼 상관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지금의 저는 저일 뿐이니까요. 그 순간 근식은 깨달았습니다. 주호는 이미 자신을 아득히 뛰어넘은 자린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한 자린고비를 넘어서 인간성마저 버린 존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작은 방으로 돌아온 근식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친 건가? 근식이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이유는 단 하나.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대신 돈으로부터, 아니, 나 자신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구나. 그 사이 주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이 또한 똑같은 유형의 인간이었고 그런 둘을 떼어놓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식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진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검진 잘 받고 오세요. 잘 받고 오라니. 그 이따 끝나고 나서는 아, 그때는 제가 따로 약속이 있어서요. 오실 때는 알아서 택시 타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아니, 잠깐만. 근식의 다급한 부름도 무색하게 진이는 창문도 올리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시원스레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근식은 이내 터덜터덜 천천히 걸어 병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기다림 속에 모든 검사가 끝난 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가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에 보내드려도 괜찮으시죠? 아, 물론 결과에 따라 추가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검진이요? 왜 그러시나요? 혹시 지방에서 오셔서 서울에 오래 계시기 불편하신가요? 근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아들네 집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근식은 병원 문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날이 춥네.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설날을 앞두고 건너편 빌딩 대형 스크린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라 설날 떡국값도 받아내려 들걸. 근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아버님, 떡국 드세요. 아직 설날도 아닌데 웬 떡국이냐? 어차피 이번 설엔 친정에 가느라 아버님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서요. 미리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차가운 말투로 떡국을 내놓았습니다. 그 뻔뻔함에 근식은 속에서 천천히 혈이 끓어오르는 걸 느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이 떡국값도 내야 하는 거냐? 에이, 무슨 말씀을. 제가 그런 정신 나간 여자로 보이세요? 진이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이어진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떡국값은 안 받고요. 대신 내일까지 머무시는 방 비용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방값?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그럼 숙박비를 받겠다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어지간한 호텔보다 낫잖아요. 집도 널찍하고 깨끗한 데다 강남 한가운데에 있으니까요. 진이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과 표정엔 단 한 톨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태연하게 내뱉는 며느리를 마주보고 있으니 근식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숙박비는 얼마나 받을 생각이냐? 15만 원이요. 뭐? 15만 원? 고작 사흘 머물렀는데 15만 원을 받겠다는 거냐? 에이, 아버님. 진이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흘 동안이 아니라 하루에 15만 원이요. 그러니까 3일 다 합치면 총 45만 원이죠. 자신의 주장을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진이를 보며 근식은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드린 게 아니라 정신 나간 불청객을 집안에 끌어들였구나. 낮게 중얼인 근식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희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음식 안 드시려고요? 입맛 없다. 아이 참.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값 늘어나는데. 그거 참 그놈의 돈. 도가 지나치니까 그만 좀 해라. 그 쓰레기 값도 내가 주면 될 것 아니냐? 욕지기가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참아가며 말한 근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럼 쓰레기값도 나중에 아버님 숙박비에 포함할게요. 말은 꾀꼬리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타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근식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저런 여자를 내 아들과 결혼시켰고, 그런 집에서 해벌쭉 해가며 살고 있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근식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아들,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주호야, 퇴근 중이니? 네, 지금 거의 집 앞이에요. 자, 잠깐. 그럼 들어오지 말고 바깥 공원에서 기다려라. 갑자기 왜요? 나가서 설명할 테니까 기다려라. 진이한텐 따로 말하지 말고. 전화를 끄는 근식은 곧장 외투를 챙겨 입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도착한 주호를 마주했습니다. 의아한 얼굴을 한 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추운데.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호야, 한마디만 묻겠다. 너한테 돈이란 무슨 의미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호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근식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대답해라. 너한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말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그야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아내도 아닌 오직 돈뿐이라고요. 역시나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아들 주호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구나. 근식은 괴로움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주호야,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다 결국 네가 행복하길 바라서였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통해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길 바랐던 거야. 알아요, 아버지는. 그러나 주호는 그런 근식이 이상하다는 듯 무감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뭐라고? 그렇다면 주호야, 나는 너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냐?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아버지도 소중하죠. 하지만 주호는 입을 어물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근식은 그 이상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올 패륜적인 말들을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듣고 싶지가 않구나. 하지만 제발 정신은 차려다오. 내가 애초에 너에게 돈을 벌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는 아니? 그 말을 하던 순간 근식의 머릿속에는 첫째 딸 지혜의 얼굴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고 해맑게 웃던 첫째 딸 지혜의 얼굴. 그리고 그런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기억이 근식의 가슴 속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아요. 원래 저한테 누나가 있었다면서요.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근식은 놀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주호는 피식 조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원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나를 잃고 나서는 돈만 찾는 귀신이 됐다고요. 뭐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저한텐 좋은 일이지만요. 너한테 좋은 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듯 밀려오는 가운데 근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호는 한기 어린 표정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그 누나가 죽은 덕분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여전히 거지였을 거고. 그런 점에서는 잘 죽어줘서 고마운 거죠. 잘 죽어줘서 고맙다고? 그 순간 근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주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내 딸을 두고 네 누나를 두고 그따위 소리를 해. 지금껏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근식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지혜. 그가 지금껏 모든 걸 바쳐 돈을 모아왔던 이유. 그 이름을 모욕하는 말 앞에서 분노를 참을 이유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식과 달리 주호의 반응은 무감하고 차가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 좀 놓고 말하세요. 주호가 근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순간 근식의 늙은 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닥에 근식의 몸이 부딪히며 쓰러졌고 그 위로 하늘에서 눈이 천천히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들이 하나 둘 근식의 어깨 위에 손등 위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주호는 차디찬 시선으로 바닥에 쓰러진 근식을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맨날 돈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따뜻한 가장인 척 하려는 거예요? 꿈 깨세요. 그런 게 아니다. 애초에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이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볼 땐 아버지는 철저한 사이코 위선주의자예요. 자기는 평생 돈밖에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을 챙기려 드는 거예요? 주호는 짜증난다는 듯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값은 잊지 않고 치를 테니까 장례식 정도는 돈 안 받고 치러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저희 집에 머물렀던 대가는 진짜 내셔야 합니다. 농담 아닌 거 아시죠? 이유가 뭐냐?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러는 거냐는 말이야. 무슨 이유요? 내 말대로라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이제 내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호는 자기 머리를 툭툭 극적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아버지가 늙으셨잖아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떨어진 거죠. 솔직히 이번 건강검진 비용도 낭비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너무 냉혈한 같아서요. 주호야. 무튼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너무 춥네요. 그 말을 남긴 주호는 근식을 뒤로 한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근식의 위로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식은 눈발 속을 지나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야. 여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근식은 괴로움에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굳은 손끝이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바로 자신의 아들 주호와 며느리 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냉기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근식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내 가족이 돈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근식의 눈에서 눈물이 서럽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혜, 내 딸 지혜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근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다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절대 용서 못한다. 지금껏 근식이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 지혜 마이너스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지혜를 모욕하고 자신마저 하찮게 여기는 주호와 진이를 이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근식은 곧바로 주호의 아파트로 올라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호와 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짐은 왜 챙기시는 거예요? 왜 챙기긴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나가려는 거다. 밖에 저렇게 눈이 오는데요? 당황한 주호와 달리
진이는 여전히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대신 말을 흐리며 진이의 냉담한 시선은 조용히 식탁 위를 향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진이의 눈빛, 말투, 심지어 숨결까지 근식은 역겨움을 느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머무르며 썼던 비용은 제대로 치르고 가마. 대신 너 내 요구를 제대로 들어줘야 할 거다. 알겠니? 요구라뇨? 그래, 나한테서 돈을 받아갔다면 응당 영수증을 줘야지. 제대로 된 영수증이 없다면 너희한텐 한 푼도 못 준다. 무례함에는 무례함으로 대응하겠다는 근식의 말에 진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싱긋 웃으며 파란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로 손으로 쓰는 간이 영수증이었습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제가 다 꼼꼼히 적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우선 머무셨던 숙박비 15만 원에 보일러값 2만 원. 아, 이틀 차에 떠나시니까 내일 비용은 빼드릴게요. 선심 쓰듯 말하는 진이의 태도에 근식은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는 진이가 써준 그 간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모두 합친 금액은 150만 원이 넘는 어이없는 금액이었고 근식은 그 영수증을 들고 자신 앞에 나란히 선 아들 주호와 며느리 진이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진짜로 나한테서 이 돈을 받아낼 작정이구나? 그럼요, 아버님. 자, 그럼 어서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죄의식도 없는 두 사람. 근식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마구 챙기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소 돈을 아끼던 근식답게 지갑 안에는 두툼한 현찰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근식은 그 현금을 꺼내 조용히 두 사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참,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다. 근식은 그렇게 말하며 현금 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이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고 막 돈을 받으려던 찰나 근식은 그녀의 손에 돈을 건네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나한테서 돈을 받았다, 이거지? 근식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고 진이는 그런 근식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네? 주시니까 받은 거죠. 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근식이 조용히 웃으며 돈다발을 움켜쥔 손의 힘을 살짝 풀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진이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호가 진이를 급히 일으켜 세우며 성을 냈지만 근식은 그런 주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질 부리지 마라. 지금부터 너희 운명을 갈라줄 참이니까. 그 말과 함께 근식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은 오래되고 두꺼운 가죽 책자였습니다. 그것을 본 진이는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부다, 장부. 근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호는 물론이고 진이 너한테까지 투자하고 빌려줬던 돈들이 전부 이 안에 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참 웃기는 일이야. 고작 해야 중소기업 회사원 둘이서 강남의 집을 자기들 힘으로 샀다고 생각하다니.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면서 갚지도 않고 갭 투자에 온갖 더러운 투자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돈의 가치를 운운해? 근식의 말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매섭게 나를 세웠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주호와 진이는 마치 한밤중에 맹수를 마주친 사람처럼 몸을 굳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건데요? 주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근식은 싸늘한 미소를 머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하긴 작살 낼 거다. 어디 보자. 근식은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둘이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내어준 돈만 해도 4억이 넘는구나. 거기에 투자금, 용돈, 각종 생활비까지. 그간 내가 준 돈이 다 합쳐서 10억. 그 외에 잡다한 것까지 다 하면 근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50억은 훌쩍 넘겠는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라고 했지? 20억이라고 했나? 네, 그렇지만 그래, 20억. 그 정도는 여기 장부에 적힌 부채 갚기엔 택도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저희한테 주신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누가 그러든 누가 너한테 그냥 돈을 줬다고 했냐? 근식은 장부를 탁 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떡하니 박주호에게 빌려줌이라고 적어 놨다. 그뿐인 줄 아냐? 너는 멍청해서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차용 쓰게 했어. 그래, 물론 그땐 진짜 받을 생각은 없었다. 그저 너를 교육시킬 생각이었지. 그런데 이제 보니 천만다행이더구나. 그 차용증 적지 않았으면 내가 진작에 지옥 구렁텅이로 빠졌을 테니까.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10,000원짜리 한 장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말이냐? 도대체 어떤 며느리가 고작 몇천 원이 아까워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수건값을 받아? 근식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떨렸습니다. 난 너희 같은 짐승들을 자식으로 둔 적 없어. 진이는 눈치 빠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근식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따위는 의미 없다. 너희 둘 당장 선택해라. 이 집을 나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여기 장부에 적힌 돈을 모조리 갚든지. 만약 억지를 부리면 난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할 거다. 내가 한다면 하는 인간이란 건 주호. 너는 누구보다 잘 알 테지. 그 말에 이번엔 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잠깐 미쳐? 잠깐 미쳐서 우리 지혜를 모욕하고 나랑 네 엄마를 욕보인 거냐?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미쳐라. 나는 너 같은 놈 2번 다시 걷어줄 생각 없다. 근식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주호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까지 정해라.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장부에 적힌 돈을 모조리 갚든지. 다른 선택지는 없다. 문을 거칠게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눈발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근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걷고 눈은 그의 어깨와 머리를 축축하게 적셨고 온몸이 서서히 얼어붙어 갈 즈음 근식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여보,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 근식은 차갑게 굳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려 돈을 악착같이 모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마저 불확실한 상태. 낙담한 근식의 눈앞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눈을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 차들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남들은 모두 설날을 앞두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근식은 자식과 연을 끊게 생겼고 그 사실이 더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처음 보는 아가씨 하나가 근식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건 그 아가씨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식은 미친놈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 그저 땅만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아가씨 가시던 길 가세요. 제가 방해한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참, 그래도 이거 제가 쓰던 핫팩인데 괜찮으시면 쓰세요. 근식은 눈앞에 내밀어진 따뜻한 핫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따뜻해 괜히 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아가씨의 손은 참으로 따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근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친 근식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가씨가 코너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저기, 아가씨, 근식은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근식의 부름에 아가씨가 고개를 돌려 근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랑 아는 사이였던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선뜻 도와주신 거죠? 아가씨는 근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외쳤습니다. 사람은 뭐든 간에 인정을 베푸는 게 좋잖아요. 인색하게 굴면 될 일도 어그러지고요. 그 말을 남긴 아가씨는 코너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근식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오른 기억. 사람은 모든 관계에 인정을 베풀어야 한단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면 될 일도 어그러지고 말라. 알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꼭꼭 명심하면서 살게요. 오래전 지혜와 나누었던 그 말, 바로 그 말을 아까 그 아가씨가 똑같이 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근식은 숨이 턱 막히며 자리에서 허겁지겁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그는 아가씨가 사라진 코너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 온 세상을 조용히 뒤덮고 있을 뿐이었죠. 지혜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말이었을까? 근식은 문득 차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던 그 차도였습니다. 그 선택을 막아준 게 누구인지, 무엇이었는지 깨달은 순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고 있는 핫팩을 양손으로 소중히 꼭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안하다네. 아버지로서 난 자격이 없구나. 근식의 머릿속에선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꼽 같던 지혜의 미소, 마지막까지 투병하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지금의 주호와 진이.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토록 지혜에게 가르쳐줬던 인정 따위는 잊어버리고 누구보다 악랄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져선 안 돼. 지혜가 나에게 준 힘을 헛되이 해서는 안 돼. 근식은 조심스레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느리지만 결연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식의 집 앞 진이의 차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근식은 그들에게 말했었죠. 결정이 섰다면 내일 집으로 직접 와서 대답하라. 주호와 진이는 지금 근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근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결정은 내린 건가? 주호가 힘겹게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떠날게요, 아버지. 장부에 적힌 돈과 차용증,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까먹으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금액, 저희가 갚을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떠나겠습니다. 장부에 적힌 돈만은 제발 좀 봐주세요. 근식은 긴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심한 놈들. 그리고는 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호도 진이도 그 눈을 감히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 너희 둘의 집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마. 근식의 단호한 결정에 주호와 진이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껏 강남으로 올라와 손에 넣은 아파트였지만 이제 둘의 삶은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근식은 얼굴을 찌푸린 채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내 소유로 옮기겠다. 하지만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기회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어떤 기회인지도 모르면서 호들갑 떨지 마라. 근식의 날 선 말에 둘은 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근식은 혀를 차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이대로 가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돈만 쫓으면 나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인생 말이다. 아버지, 그건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기회를 주마. 근식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주소가 아닌 수십, 수백 개의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주소인가요? 보육원과 한부모 가정 도움 시설들이다. 근식은 눈빛을 굳히고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너희 둘 매주 시간을 내서 계속 자원봉사를 다녀라. 그걸 10년. 딱 10년을 채우면 이 집 너희에게 돌려주마. 10년이요? 왜 싫으냐? 그럼 너희 능력으로 이 집을 다시 살 수는 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주호가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렸지만 진이는 그런 주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희가 10년 동안 매주 자원봉사를 하는 게 전부인가요? 다른 요구는 없으시고요? 그래, 그게 전부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잊지 마라. 난 평생 돈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생각을 바꿨는지 그걸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구나. 그날 근식과의 대화를 마친 후 주호와 진이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서 조용한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이 난 이후 근식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지혜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왜 그때 나타난 거니? 근식은 조용히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런 대답도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왜 그때 나타난 거냐니까? 왜? 그때 그냥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럽고 심한 인생을 살았던 나를. 말을 잇지 못한 근식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쳤습니다. 그리고는 유골함 앞에서 한참을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주호님, 지희님, 이번에는 저기 산동네 연탄 배달이요.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고생은요. 다들 그럼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주호와 진이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방강제로 시작했던 자원봉사였지만 그들은 점점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전엔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나누는 것의 가치를 생생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수고 많아요. 올겨울 연탄 배달은 잘 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 위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호님과 진희님도 열심히 참여 중이고요. 근식은 지혜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했고 그는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평생 악착같이 모아왔던 돈들을 이제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삶은 조용하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빈민가, 연탄 트럭 옆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곳에서 근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연탄재를 묻혀가며 눈부시게 환하게 웃는 미소,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따뜻한 목소리. 눈 내리던 그 밤, 자신에게 핫팩을 건넸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저기, 저 아가씨는 누구죠? 근식의 말에 곁에 있던 재단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지혜님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가씨입니다. 젊은 아가씨인데 아주 싹싹하고 밝아요. 이름이 김지혜입니다. 제 친구 딸이에요. 잠시 불러올까요? 아니에요. 근식은 손을 저으며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따뜻하게 웃으며 일하는 지혜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황씨 할아버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었건만 돌아온 건 배신과 외면이라니,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멋지게 대처한 황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통쾌하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시 황씨 할아버지가 더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지혜로운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